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뭐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어, 오늘은 제가 리마인드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한번 거슬러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뭐 머리가 좀 깨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 뭐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그 현재 상태를 어, 그러니까 저희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경찰과 검찰에서 그 끝났다라는 표현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사건은 기본적으로 재수사 요청이 됐고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보안수사와 재수사의 차이점을 어제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7월 중순 22년 7월 중순부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CS 센터에도 글도 올리고 김판종 씨하고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3개 단체 어, 연합 집회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그거 끝나고 나서 어, 그 집회 장소의 그 업체인 미디움에 김판종 씨하고 그다음에 송가병 씨는 나중에 뭐 어디 동남아를 돌고서 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미팅도 하고 했었다는 거는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까지는 저희도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도덕적 양심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이게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 뭐 가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거를 떡 주물듯이 주물러 온 사람도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합리적으로 경우에 맞게 좀 일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주로 저는 활동을 해왔었고 결국에 그거는 초창기부터 이야기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가격 조정이 좀 필요했다. 그런데 그 플랫폼 가격 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현재로서는 당장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손을 떼서도 답이 나올 수가 없다. 뭐 심지어 어떤 단체에서는 그 단체라는 게 지금 뭐 어, 저를 밀어내고 새로 생겨났던 비대위라는 곳인데 거기에 뭐 박사라는 사람 한 사람은 이혼할 가격을 일원화해야 된다. 그러면은 수량이 얼마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생태계 전체를 죽이고 이 사업 자체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내용으로 저는 분명히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나서 2023년 1월 31일 그때쯤 저희는 이제 그, 아,
11월 25일인 것 같아요. 1월 25일이었던 거네요. 1월 25일에 대금에 고발을 했고, 그때는 배임과 횡령으로 했는데, 횡령은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삭제를 하고, 배임으로 뭐 재산상 뭐 이득을 취하는 경우,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거는 어, 이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를 대신하면서 본인 자신이 있든 아니면 제3자에게 이득을 주고 이 피해자들 에게는 해를 가하는 경우 이게 배임이다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어, 그게 결국에 2024년 6월 29일에 강남경찰서에서 쭉 그 수사를 해오다가 불송치를 결정을 했고 7월 1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됐는데 그거를 그 서울중앙지검에 이 불송치 건만 검토를 하는 검사가 검토를 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게 재수사 요청으로 그 사건이 다시 강남경찰서로 넘어갔다. 강남경찰서로 넘어간 상태에서 5개월의 시간이 뭐 재수사를 하기 위해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5개월이 지나고 나서 울산경찰청으로 넘겼다. 그다음에 울산경찰청에서 지금까지 그 사건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 사기와 유사수신 그다음에 그 방문판매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울산경찰청에서 어, 약 5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수사 자료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을 했는 자료든 뭐 증거 자료라고 피해자들이 제시를 했던 아니면은 경찰들이 또 따로 수사를 한 내용으로 또 포함이 됐던 근데 5만 페이지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게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하면서 트럭 한 대 분량을 그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5만 페이지가 되는 거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 그 범죄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확인을 하는 과정을 따진다면은 5만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이게 뭔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5만 페이지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송치가 되고 그다음에 기소가 되고 재판이 1차에서 8차까지 끝났고 그다음에 9차를 곧 남겨두고 있는데 9차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변론 기일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9차가 마지막 공판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론을 하는 그 공판 내용을 1차부터 저는 8차까지 다 들어보면서 이 서로의 주장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접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매 공판 때마다 제가 다 그 다녀온 내용을 공판 방청을 한 내용을 전달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 그 현재 이 문제를 해결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목표로 하는 거는 이 스테이킹을 했던 암호화폐들을 원위치 시키는 거다. 그리고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를 해놓은 그 스테이킹 되어 있던 게 누구 개인의 자산이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누가
빼쓰거나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본래는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채굴은 여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용어다. 그 채굴이라는 의미를 결국에는 스테이킹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거는 이용자 저기 이용자 가이드라인인가 뭐 그런 약관이 있어요. 그 내용에도 보면은 채굴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스테이킹 서비스는 우리가 아는 스테이킹 서비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스테이킹 되어 있는 이 자산들이 스테이킹을 한 자산들을 원위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KOK만을 취급을 하지만 KOK는 이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치가 없는 KOK는 일단은 접어두고서 스테이킹 되어 있던 비트이더 USDT만을 찾겠다는 게 1차적인 목표다. 그게 찾아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비트이더 USDT를 가지고서 뭐, 법정에서도 이야기됐지만은, 지금 MM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주식시장에서는 범죄 행위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내의 그 국내 거래소에 거래된 적도 없고 MM은 일반적으로 다른 암호화폐들도 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MM은 존재를 한다. 그러면 MM을 통해서 우리 개혁의 가치도 결국에는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 그 재원은 또 뭘로 할 것이냐? 그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비트이드 USDT고, 그 비트이드 USDT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입출금 통계 자료 한쪽에서는 뭐 미디움에서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김동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뭐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한 걸로는 최영규 전 이사장이 그거를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그거를 경찰에 제출을 하고 그 개수를 2019년 9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비트이더 USDT, KOK, 다빈치 코인 이렇게 5가지의 입금 개수와 출금 개수가 거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어, 이 비트이드 KOK는 일단은 접어놓고 비트이드 USDT의 개수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빠져나간 게 있는데 빠져나간 게 있으면 그 빠져나간 것에 대한 이 그 사용 내역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 그런데 이 초, 어, 그 교환 시스템이 일정 기간 동안 뭐 김동우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2021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교환 시스템이 있었다. 그 교환 시스템을 통해서 그 레벨들은 많은 비트와 이들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정도의 개수 정도는 이 그 입출금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개수에서 그만큼이 나갈 수는 뭐 그렇게 시스템을 정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손 치지만은 그 이후에 빠져나간 것들은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금이었다고 하면 업무상 공금 횡령이지요. 그런데 이게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그 재산으로 그러니까 뭐 이 재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배임 행위로 이득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게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법원 판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그 어떠한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한테 잘못 송금이 됐는데, 이 송금 받은 자가 다른 계좌를 주소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분리해서, 그 받았던 지갑에 있던 것들을 옮겼다. 그리고 나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 1심과 2심에서는 그, 주의적 공소 로는 이게 횡령으로 하고 예비적 그 공소라 하나요? 그걸로는 이 배임으로 그 재판이 1심과 2심에서는 전부 다 유죄로 판결이 났다. 그런데 3심 가가지고 대법원에서는 그게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오입금을 받은 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 부당 이익에 대한 반환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는 이거를 반드시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식의 판결이 나왔는 부분을 제가 이전에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판결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도 1심과 2심에서는 배임으로 분명히 그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 사건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저희 사건에 적용을 해서 따지면은 업무를 처리하는 자,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역할이라는 거는 믿음이라는 회사의 임원들이,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총 6명이 KOK 백서 버전 0.8.6에 경영진이라는 부분에 6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호킴 반종시, 박윤성 씨 등을 포함을 해가지고, 특히 최영기 씨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6명을 경영진이라는 이름으로 그 백서 속에다가 그 프로필을 그대로 등재를 했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6명이 전부 다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맞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버전에서 신버전으로 바뀌었는 그 KOK 플레이 앱, 누가 개발을 했느냐? 기존에 해오던 거를, 업그레이드를 했던, 어쨌든 그 앱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저희는 스태킹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은 거를 거래소로 내보낼 수도 있고, 거래소에 있던, 암호화폐를 우리 KOK 플레이 앱에 있는 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러니까 지갑으로 옮겨놓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스테이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뺄 수도 있고 한데, 스테이킹 과정을 거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이 앱을 운영한 쪽에서 알고 있고, 그 앱, 어, 앱 자체를 그대로 저희가 이용을 해서 스테이킹을 할 때도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넣지 않고서 스테이킹을 하면은 내 지갑에 있던 게 빠져나가서 이 스테이킹이 됐으니까 스테이킹 지갑으로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분명히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밖에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스테이킹 지갑, 우리는 월렛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드레스인데 그 어드레스를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스테이킹 되어 있는 스테이킹 지갑, 그 스테이킹 주소를 연결을
그 앱과 분명히 저기 연결을 해놨다. 그 연결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국대 그 블록체인 센터장이신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2시간 미팅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이거는 이 앱을 개발을 한 사람, 이 사람 말고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거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려서 찾을 수는 있어도 그게 이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그 사법기관 뭐 그 사법기관이든 이쪽에서 그런 권한을 줬을 때 그거는 실행을 해서 해줄 수도 있다라고까지 제가 들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스태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게 뭐 그 교수님의 그 답변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경우도 그 1심과 2심에서는 그러니까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 우리 쪽과 관련해서 어 우리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분명히 누군지는 알 거고, 그 다음에 이 재단 이사장과, 뭐, 그러니까 3기 재단과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에소, 뭐, 이거는 커뮤니티 풀 사람들이 개혁회의를 가지고서 뭐, 따질 일들이 아니었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쭉 내용이 그 수기로 해가지고 그건 분명히 청산 가치라든가 청산 가치라는 뭐 그 사람 이름이 윤무식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수기로 그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어, 그 이 단톡방에 올렸던 내용이 저한테도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또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최영규라는 사람, 그다음에 임시협의회 사람들은 뭐 그 질문하는 정도고 그 두 사람 간의 이야기 내용, 그다음에 이 제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KOK 재단과 이 계약 관계, 그러니까 2021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전까지는 KOK 플레이라는, 그 공지 주체가 있었는데, KOK 플레이라는 공지 주체가 결국에는 KOK 그 파운데이션이겠죠. 근데 동아일보하고 그 중앙일보 이쪽에서 동아닷컴과 그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KOK 파운데이션 재단과 미디움 파운데이션 간의 그 KOK 플레이 플랫폼 운영권에 대한 인수 계약을 미디움 파운데이션하고 했다. 미디움 파운데이션에 갈로 해가지고 업체명을, 법인명을 영문으로 딱 적어놨는 걸 보면은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었다. 그런데 그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2021년 5월 7일쯤인가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 즉 갈로 해가지고 거기 보면 미디움 인프레이션 INC라고 돼 있어요. 거기하고 또 똑같은 계약을 해서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이 그 플랫폼 운영권을 가져갔다. 그런데 모든 KOK 플레이의 우리 그 공지에 보면은 2023년 뭐 2월, 3월쯤까지 계속해서 공지를 누가 했느냐? 미디움 리미티드가 했다라고 계속 나와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4월 15일에 미디움 파운데이션 즉
미디움 리미티드하고 했는데 이게 미디움 인코퍼레이션하고 5월 7일 약 3주 후에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은 그 계약과 관련해서 나온 이 그 법인명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 모든 KOK 플레이에서 나오는 공지에 대해 가지고 미디움 리미티드가 아닌 미디움 INC 인코퍼레이션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두 달간 2022년 2, 3월쯤에 제가 그때 뭐 표를 만들어 가지고도 한번 PT를 만들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메타 M으로 바뀌어요. 그게 미디움 리미티드가 메타 M으로 바뀌었고 그게 또 조금 진행이 되다가 미디움 K 스테디움 팀이란 이름으로 또 공지가 되다가 그게 또 K 스테디움 프라이빗 컴퍼니 이렇게 해가지고 K 스테디움 PT가 그 이 공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기 뭐 변천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됐거든요. 결국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게 블록체인 투데이에서는 미디움 리미티드로부터 주식회사 미디움이 운영권 인수 계약을 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거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에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들은 미디움 리미티드로 나왔다. 메타 M으로 나오고 K 스테디움 팀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K 스테디움 프라이빗 PT, LTD 이렇게 돼 있었나요? 리미티드로 나왔던지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공지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김판종 씨는 보석으로 6월 10일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9일이 8차 공판이었는데 6월 9일이 8차 공판이었는데 6월 10일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쭉 진행이 되면서 공소장에도 나오다시피 아니 어제 사실은 저도 오늘 어, 형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카톡으로 저한테 들어왔는 이 잠깐만요. 이게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 5명 그러니까 박성중, 강지원, 최영규, 강영대, 송가병 이 5명에 대한 어, 그 구공판 결정에 대해 가지고 울산지방검찰청 2025 형제 5033호에서 6월 19일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뭐 구공판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 한번 검색을 해봤었었는데 오늘 저희 단톡방에서는 이거를 뭐또 친절하게 어떤 분이 그 내용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결국에 구약식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게 뭐 약식으로 그냥 끝나느냐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가느냐 이것처럼 이것도 공판이라는 게 기소가 되어서 재판에서 이 유무죄를 따지는 거를 신청을 한 상태. 그래서 이게 어, 그 조만간에 김판종 씨처럼 이 사람들도 곧 이제 재판이 열릴 건데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 재단의 역할, 그러니까 재단의 역할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사무를 누가 처리를 했느냐. 여기에서는 역할과 권한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기존의 3기 재단 이사장, 지금 4기 재단, 토마스 프레이가 있지만은, 이 두 기수의 이사장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강지원이라는 일기 2대 이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 이 계약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21년 4월 15일 이후부터 22년 4월 10 며칠 최영규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이라고 밝혀질 때까지 그 사이에 누가 재단 이사장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공식적으로는 누가 이사장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덱스를 봤다 이거죠. 덱스에 그 6명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부사장이 4명, CA가 1명, 대표이사 겸 그다음에 의장으로 있는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사람 요 6명이 덱스에 등장을 해요. 경영진이라고 하면서. 그럼 누구예요? 그리고 2022년이 된 이후에도 최영규라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업무 인수 인계를 최영규 이사장이 3기 재단에서 업무 인수 인계를 받는 게 6월 말까지 받는 걸로 이야기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는 왜 업무 인수 인계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 전 재단 이사장 최영규는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고래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지금 제주도에 있는 육성이었던 그 사람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렸어요. 그러면은 최영규 이사장을 통해서 저희가 들은 내용 중에서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이 공지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KOK 파운데이션의 이름으로 나온다 손 치더라도 최영규 이사장은 이 공지를 직접 올릴 수 있는 권한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접근 권한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 했느냐? 그 다음에 모든 피해자들, 소위 말하는 프론티어들이 누가 이 재단의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 위에 누가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느냐? 그냥 김판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 공소장 내용에는 주범이라는 총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 주범이지요. 거기는 한지욱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 구속이 6개월 정도 6개월이 채 안 되고 지금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요번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그 구공판으로 결정이 되는 5명이 이번에 이제 구공판 결정이 됐고 실제로 한 사람만 지금 기소까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어, 이 사람을 주범이라고 갑자기 제 기억으로는 2024년 한 9월, 10월 뭐 이때쯤 되어서 고소인들 그러니까 사기로 고소를 한 그 단체에서 송가병이라는 사람을 주범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고로 악랄한 사람이, 제일 악랄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영비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기소까지 가고 재판까지 간 사람은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만 지금 재판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재판 내용을 쭉 듣다 보면은 정말 그 웃기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이 네 명의 증인을 변호인 그러니까 피고인 변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해요. 이 회사가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되게 견실한 업체인 것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타 블록체인 분야를 통해서 매출이 뭐 그 견실한 기업 정도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금액은 매출액은 약 160억이에요. 그렇게 포장을 해요. 그런데 어, 이 그 방송국에선가 그 PD 측에선가 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유튜브 영상 내용을 보더라도 한국도로공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폐공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매출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렇게 매출이 그만큼 나올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불가한 매출액이다. 그러면은 그 회사 하나만 볼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자회사들의 매출들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자회사들의 그 비즈니스 내용이 결국에는 이게 유형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판매를 해서 매출이 만들어지는 그런 류의 기업들이 아니다. 심지어 어 비대위라는 쪽에서 뭐 그 하는 이야기는 메탈 아츠라는 그 회사로 이 자산들이, 미디움의 자산들이 다 옮겨갔기 때문에 거기는 압류를 걸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메탈 아츠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미 그 미국의 핀센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SEC를 통해서도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IRS에 또 신고를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그 매출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그로스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회사가 인수 전에 회사가 음, 한 3명 정도의 세 명 정도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해 왔다라고 하는데 뭐 그 제가 미국에 있는 분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한 내용인데 확실한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 제가 메탈 아츠라는 파이낸셜 레코드를 봤을 때는 100만 불에서 150만 불 정도의 그 매출. 그다음에 뭐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한 많아야 한 15% 그랬는데 메탈 아츠를 인수를 한 업체, 여기에서 매출은 22년도 매출이, 어, 약 1583만 불인가 그래요. 100만 불을 기준으로 하면은 15배. 그 다음에 150만 불 이전에 그 사업을 운영을 하던 업체 기준으로 그 매출 신고되는 걸 보면은 150만 불이라고 하면은 10배예요. 그리고 그로스 마진도 제가 알기로는 85.3%인가 83.5%인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로스 마진만 따지더라도 약 8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매출 신장이 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금속 도금 제조업체가 어떻게 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원래 해왔던 사업 영역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에요. 그런데 도금과 관련된 쪽에 일을 해서 그러니까 전문성 그다음에 그 경험 이런 걸 따주면은 완전한 비경험 분야의 매출이 그만큼 신장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미 국세청도 그다음 핀센 같은 경우에는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게 장외 거래 종목이다 보니까 SEC 미국의 그 정권거래위원회에 이 내용을 전달을 해 놓은 거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뭔가 소위 말하는 머니 란더링이 그 이게 자금 세탁이라는 부분이 이용이 됐을 거다. 그럼 그 자금 세탁의 원천은 어디냐? 비트이더 USDT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 이게 나갈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이 앱 하나, KOK 플레이 앱이라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앱에 해당이 되는 게 KOK 플레이 앱이에요.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느냐, 사람이 엄청나게 필요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트이더 USDT로 스태킹한 거는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한테 니들 처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야 돼요. 비록 해지를 했을 때 KOK로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언제 써야 되느냐? 지금과 같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전에 일종의 가격 방어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 제가 최영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재단 운영을 위해서 돈을 돈으로 받았는 게 현금으로 받았냐, 뭘로 받았느냐고 했을 때 이 USDT로 2만 5천 불인가 3만 불인가를 받았대요. USDT가 누구 거냐? 그러니까 이 돈을 준 쪽은 미디움이라는 쪽이고 받은 쪽은 재단 쪽인데 USDT로 준다는 얘기는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USDT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그냥 막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재단에서 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소위 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거잖아요. 운영사라는 거는 그리고 뭐 걔들은 거꾸로 그런 이야기를 줄고 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발, 유지, 보수, 플랫폼 구축. 그럼 플랫폼 구축을 하고 개발, 유지, 보수하는 데에 지갑을, 그러니까 뭐 주소, 그 스테이킹 주소를 걔들한테 맡길 수 있느냐. 비근한 예로 제가 그 뭐 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죠. 은행이 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할 자체적인 맨파워가 없을 때, 이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 시스템 구축을 해줄 수 있는 개발 용역사를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은행이 지가 가지고 있던 은행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 그다음에 고객의 통장 이런 것들을 이 개발사한테 주냐는 거죠. 지금 꼬라지가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최영규라는 사람한테 제가 항상 물어봤던 게, 그리고 답변이 그거였죠. 이 4월 15일에 있었던 그 계약서 확인해 보신 적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안 주니까, 안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요청을 했겠어요? 김판종 씨가 그 대표이사로 있던 거기죠. 김판종 씨는 2023년 10월경인가 아마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대표이사직을 놓고 그 다음 대표이사가 이 정윤호죠. 왜? 그때쯤에 이 사람이 22년이었나? 22년도에 그 대표이사가 바뀌었는 거고, 일단 연도는 헷갈리는데, 근데 그 시점에 22년인 것 같아요. 그, 이 K 스테디움 이건 프라이빗 컴퍼니의 대표이사로 이 김판종 씨가 그쪽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미디움의 대표이사직은 놓은 것 같다. 왜냐하면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은 22년 4월 13일에 K 스테디움 PT라는 게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이 됐고, 그거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예요. 거기에서 그 공지사항 내용을 보면은 엄청나게 그네들이 뭔가 일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세요? 라종건, 그다음에 뭐, 라원식 오종건인가? 뭐,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들이 이 법인 설립자로 표현이 돼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오종건인가? 그 사람이 김판종 씨와 스위치가 됐죠. 바뀌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대표이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K 스테디움 BT의 대표이사가 김판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영규 씨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뭐 자기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믿음이 뭐 저는 거의 100% 가는 이유가 어떠한 것도 최영규 전 재단 이사장한테 넘겨준 게 없어요. 그게 겨우 2022년 10월경인가 그때쯤에 35개 보관하고 있던 거기에서 25개를 준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그 역시 김판종으로부터 최영규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다 보면은 누가 이 사무를 처리하는지 업무적으로 권한과 역할,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느냐? 현재도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을 이름만 듣고 소위 말하는 저기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뭐 이런 이름만 가지고서 아무런 역할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그 사람은 월급을 받아 처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재단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토마스 프레이를 포함해서 한 4명 정도의 이전에는 토마스 프레이도 어드바이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어드바이저들이 KOK 파운데이션의 어드바이저였느냐, 아니면은 미디움의 어드바이저였느냐, 김판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디움의 어드바이저였다. 그런데, 그들한테 나갔던, 뭐, 이, 소위 말해서 스카웃을 하든지, 뭐, 계약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뭔가 수량을, 그러니까, 페이먼트와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주기로 했을 건데, 월급을 뭘로 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KOK로 지급을 했다는 건데, 시세에 맞게. 최영규가 25억개를 받아가지고 5억개와 10억개, 5억개, 5억개, 5억개 이렇게 해서 4개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갑으로 분리를 해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억개를 강영규한테 줬고 강영규가 미국 사람들은 임금 체불이 되면은 즉각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급을 했다는 건데 근데 KOK로 했대요. 그들은 이 KOK 파운데이션의 어드바이저들이 아니에요. 주식회사 미디움의 어드바이저라고 그건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개판 그 자체지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었던 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지가 지갑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주소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태킹 해놨던 것들을 찾겠다는 거고, 그 찾은 걸 통해서 뭐 정상화 이는 이야기가 거래소의 가격을 이 본 궤도에 올려 놓지 못하는 경우라 그러면은 뭐 컨텐츠를 아무리 올려놔도 볼 사람도 없고, 그거를 지급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완전히 개박살이 나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유저로 끌어들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을 해서 마음 편안하게 콘텐츠 보고 있을 사람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원으로 가격 상승을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래소에 있는 가능하면은 싸그리 전부 다 이, 이 스테이킹 되어 있던 이걸 가지고서 당장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USDT를 가지고 있어요. 1억 4,700만 개요. 1억 4,700만 불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로 따지면은 2천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0.000 뭐 이익하고 있는 이 KOK를 마구 사줄 수는 없고, 일정 스텝별로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씩 조금씩 그 정도까지만 일단 다 사주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또 이만큼 사주고 해가지고 싸그리 없애버리면은, 뭐 그냥 이해를 쉽게, 아, 시켜드리기 위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0.001을 0.001로 되는 거를 이 1억 개를 산다고 하면은 한 10만 불 하면 사요. 그럼 3억 개 있으면 30만 불 하면 산다는 거예요. 30만 불이 돈이에요. 1억 4,700만 개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을까? 그게 사라진 부분에 대한 게 저는 배임이라는 거죠. 왜? 이득을 취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KOK 플레이 앱 자체가 구동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앱이 구동이 되기 전까지는 또 쇼핑몰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주장을 했던 머저리티 올라오지 않고, 뭐, 그 다음에 키아스코 올라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채팅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올라오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것도 하지 않고, 플랫폼 가격 조정도 하지 않았어요. 오이금, 뭐, 요번에 가니까, 뭐, DB 오류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는 사람 숫자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송가병 씨 집에 모였던 삼성 이상의 한 50명 정도 중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약 50여 명이 있었는데 절반 정도가 오입금을 받았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거기에 오입금을 시켰겠느냐? 오입금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써버렸어요. 써버린다고 해가지고 그네들이 법적으로 뭔가 했겠어요. 그걸 그 부스럼 만든다고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럼 거기에 50%라 그러면은 저는 한 10%라고 뭐 5%라고 쳐도 100만 명의 5%면은 얼마예요? 5만 명. 근데 몇백 명인가? 뭐 200 몇십 명인가? 아니다. 정확한 지금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숫자는 극히 좀 미미하더라고요. 뭐 그게 데이터베이스 오류든 뭐 그거 뭐 그것도 또 모르겠어요. 저는 중요한 거는 스테이킹 지갑에 스테이킹 주소에 들어와 있던 이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정리를 했던 이 순시에 따라 가지고 바로 그 DB로 그게 전부 다 그 카운트가 되도록 다 해놨던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제출을 했던 건데,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가 나갔고, 그 몇 개가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그거는 나가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그 지금 배임으로 지금 가는 거고, 경찰은, 강남경찰서의 경찰은 사실 이 부실 수사를 엄청난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재수사 요청이 바로 나왔다는 거고, 그거를 또 5개월을 끌고서 했는데 그 작자하고 또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요. 우리는 그런 의심밖에 안 돼요. 누구하고? 범죄자라고 우리가 고발을 한 쪽하고. 그러면 5개월간 하고 나서 이 중앙지검으로 보낸 게 아니고 어디로 보냈느냐? 울산경찰청을 보냈어요. 5개월 후에. 근데 또 6개월이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이거는 스테이킹 되어 있던 개수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은 환산을 했을 때 거래소의 가격이 항상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적게는 2조 원에서 한 4조 원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우리는 10%만 뭐 찾아도 2천억 정도가 되고 20% 찾으면 4천억이 되고 그게 2조 원 최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그 정도를 가지고서 4천억이라고 하면은 한 3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3억 달러를 가지고 아까 그 KOK의 현재 시세를 0.00018 뭐 0.0002 정도 되는 거를 저는 아까 0.001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게 10만 불이라고 1억 개면은 10만 불, 3억 개면은 30만 불, 30만 불 캐봐야 뭐 4억 원 정도.
4억은 좀 넘는 정도, 그 정도인데, 10만과 억 단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 가격을 정상화하는 그걸 하고, 거기에서 컨센서스를 좀 모아가지고, 우리는 요 금액을 좀 이용을 해서, 아니면 KOK가 그만큼 가치가 좀 올라가면은, 운영비 쪽으로 5개 정도는 본래 백서에 적혀 있었던 대로 5개의 KOK가 있다고 하면 그 KOK를 조금씩 조금씩 이용을 해서 운영비로 쓰고, 그렇게 하면은 이 스태킹 되어 있던 거는 우리 모두의 엄청난 자산으로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떠한 뭐, 공식적인 뭐 이런 이제 그 규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투명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 KOK가 얼마나 좋은 어, 가격에 위치를 할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 상장이 되어 있다가 상폐가 되는 이쪽도 사실은 그 상폐 자체도 하나의 배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 상폐가 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그 어, 수사당국에서 뭐 바이비트면 바이비트, 그다음에 쿠코인은 쿠코인, 뭐 이런 쪽에다가 왜 이게 상폐가 됐는지 그 원인을 확인을 해보면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상폐에 대한 그 룰 자체를 설명을 드렸던 그 기준에서 얘들이 본래 그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박윤성이가 이야기했다시피 주식회사 미디움이 운영사다 이거예요. 음, 예전에 대표이사였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아니니까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쟤는 이 과거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서 죄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어 사람이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 그다음에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당당하게 좀 나서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스스로도 느낀 바가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평생을 이 범죄자로서 살기보다는 그래도 어 이런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또 좀 느낀 바가 있다 그러면은 적극 협조가 좀 필요하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법으로 하는 거는 장구한 세월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다. 근데 지금 그,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느껴지는데 참 고생이 많겠다라고 이야기한 뭐 그렇게 이제 저를 좀 위로도 해줬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 보면은 변호인이 총 20명이 선임이 됐다가 두 개의 법무법인이 포기를 하면서 4명, 2명이 포함이 되는 그 두 개의 법무법인이 사임을 하고
총 14명이 김판정 씨의 변호인으로 있어요. 선임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거기는 그 14명이라는 이 변호인을 채우기 위해서 얼만큼의 돈이 들까요? 저희가 저희만 하더라도 이전에 이 변호인을 처음에 선임을 할 때, 한 5천만 원의 성공 사례비까지 해서 한 1억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돈을 거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변호인을, 어, 선임을 하는데 적은 돈으로 했고, 근데 저희 변호인도 그렇고, 다른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사건을 하나를 가지고서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렇게 못 해주니까 저는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하고 모든 내용들은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변호인이 필요했어요. 검사가 하잖아요. 피고인 측은 변호인이 있지만은 원고 측은 검사가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정인으로 나설 수도 있어요. 근데 피해자 측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리고 답변도 못 할 거예요. 거기 올라가게 앉아 있으면은. 저쪽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답변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용도 다 올려드렸어요. 지금은 해임이 됐지만은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비디오 위에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뭐 횡령을 뺐던가 뭐 하면서 그거 전에 하여튼 세 가지 범죄로 고소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범죄 중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보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그 어떤 제목에 해당이 되는지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할 거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임 부분도 넣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울산경찰청에 그 한 사람은 지금 저희 담당하는 형사도 그렇고 이전부터 바뀌었는데 24년도에 세 명인가 바뀌고 한 명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그 경찰관이 배임으로는 그 반부패 수사팀에서 배임으로는 수사를 한 적이 없대요.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경찰과 검찰 모두가 이 사건 자체가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검찰에서는 이 불송치가 잘못됐다라고 재수사를 하라고, 재수사는 전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안 수사는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수사를 해서 주면은 그게 뭐 기소를 하는데 그 명확하게 기소를 하는데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경찰에 추가로 뭐 수사를 해달라는 게 보안 수사라고 제가 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 수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라는 이야기가 재수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둘 다가 이 사건이 그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강남경찰서는 네 번이나 수사관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손 써서 그러지 않았을까까지도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수사를 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돈질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는 서단위에서 할 수사도 아닌데 울산경찰청에서는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수사를 하는데 네 명이 붙었잖아요. 하나는 팀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기 강남경찰서는 한 명이 한 거예요. 말로는 제가 그 전에 들었던 게 집중 수사팀에서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경찰을 하나밖에 못 봤어요.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되는 때도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이게 이 정도의 규모는 국수본이든 광역수사대든 여기에서 해야 될 규모다라고 경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자, 오늘은 일단은 조금 길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조금 과격한 표현도 쓰기는 했지만, 우리 피해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제대로 좀 알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군가에게는 꼭 전달을 좀 해서, 내용 파악을 좀 하시라.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